지난 3월 역사적인 실험이 있었다. 예. 사관학교 연병장에 나타난 길이 30cm의 청동 화포. (60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화포였던 진포대첩의 화포가 복원돼 첫 발사를 하는 순간이다. 수백 년간 미스테리에 쌓여 있었던 고려시대 화포의 부활. 단 100척의 배로 500척의 외선을 격파했던 진포대첩. 과연 그 수수께끼는 풀릴 것인가? 여러분은 진포대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포대첩하면 일반적으로 고려군이 진포 앞바다에서 왜구를 물리친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진포대첩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진포대첩은 단 100척의 배로 500척의 외선을 무찌른 우리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진포대첩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포대첩은 함포, 즉 군함에 장착한 포가 등장한 세계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서양에서 최초로 함포가 등장한 해전인 1571년, 레판토 해전보다 무려 200년 가까이 앞섰는데요. 세계 해전의 역사를 다시 쓴 최초의 함포 해전인 진포대첩. 그렇다면 진포는 현재 어디일까요? 진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를 경계짓는 금강하구. 진포는 현재 금강하구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금강하구 뚝에 위치한 시민공원엔 진포대첩 기념비가 있다. 군산시에서는 진포가 지금의 군산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리가 바로 유명한 진포대첩 사적지입니다. 여기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나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곳까지가 그 당시에 진포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왕 말하자면 6년에 500척이 쳐들어와서 경멸시킨 장소가 바로 이것이라. 그런데 금강을 사이에 두고 군산과 마주보고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또 하나의 진포대첩 기념비가 있다. 최무선과 함께 진포대첩을 지휘한 총사령관 나세 장군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나세 장군의 후손들은 서천이 진포대첩의 유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앞에를 보면은 금강 입구이고 또 이 진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는 것이 의리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다 세웠습니다. 군산과 서천 두 지역 모두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서천은 조선 후기 역사서인 동사강목을 근거로 내세운다. 동사강목은 진포를 서천의 남쪽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동사강목보다 300년 먼저 쓰여진 고려사는 진포를 지금의 군산 지역인 임피로 기록하고 있다. 임피는 세금으로 징수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인 진성창이 있던 곳이었다. 고려의 12조창 중 하나였던 진성창은 호남 평야 일대의 쌀을 모아 개경으로 전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왜구는 이곳에 쌀을 노렸다. 진성창 주변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토성을 쌓았다. 뒷살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양쪽에 또 능성산이 있지 않습니까?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앞번 동쪽은 이 토성으로 막았고
양쪽에 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입구를 제한시키고 출입을 그런 지금 말하면 하나의 요지, 일종의 요새, 그 성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진포가 어디인가를 둘러싸고 두 지역은 몇 해째 논란 중이다. 그러나 금강 하구가 두 지역 모두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포를 특정적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 그 당시에 500척의 배를 이 외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500척의 배에 보통 이제 한 척당 한 20명씩만 타더라도 10,000명이 되는 이제 이런 대규모 배들이 금강에 들어오면은 군산 한 지역만 일방적으로 정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들이 뭐 선택적으로 군산만 집중해서 온 것도 아니고 500척이 와가지고 양쪽 강 양쪽에 대고 약탈을 막 했을 겁니다. 서천 지역에도 진포 대첩의 유적이 남아 있다. 장암 진성은 바다와 접경한 강 하구를 통해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진지다. 이곳 역시 진포 대첩 당시 성을 지키던 주둔군과 조정에서 급한 지원군이 협공으로 왜구에 맞선 진포 대첩의 전초기지였다고 알려져 있다. 왜구들이 이 지역을 자주 침범하는 노략질이라는 이런 기록들이 고려 공민왕 1263년도의 기록을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순으로 하여금 이 장암진성을 지키도록 그 도순무사로 삼아 장암성을 지키도록 하는 기록들을 보는 걸 보면은 이 지역은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또 왜구들이 침범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서 그 이유에 따라서 여기에 장암진성을 설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포는 군산과 서천을 아우르는 금강 하구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호남 평야를 끼고 조은선이 출입하던 금강 하구는 왜구들의 약탈지였다. 1350년부터 간헐적으로 서남 해안의 침범에 노략질을 하던 왜구들은 1380년 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진포를 침략했다. 당시 왜선의 규모는 500척, 병력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거대 군단이었다. 진포에 상륙한 왜구들은 민가를 습격해 사람을 죽이고 곡식을 약탈해갔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와 최무선이 이끄는 지원군을 급파했다. 배는 단 100척, 왜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그러나 고려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고려 수군의 화공에 왜선 500척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진포 대첩으로 인해서 이 500척의 배가 모조리 다 불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구들이 배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결정적으로 왜구들이 이제 섬멸되고 다시는 더 이상 그렇게 대규모로 10,000명 이상들의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왜구들 대규모의 침략을 막는. 왜구의 5분의 1에 불과한 병력으로 고려군이 대승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 고려사의 중요한 단서가 등장한다. 그것은 화포였다. 이전까지 해전에서 주무기는 활이었다. 화포는 활의 서너 배에 달하는 사정거리로 원거리에서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적보단 먼 거리에서 적을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서 부실 수가 있다면은 그건 훨씬 더 효과가 커질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동성을 많이 발휘를 하는데 그 기동성 있는 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원거리에서 대포를 통해서 격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했던 거죠. 최무선은 화포를 개발하고 사상 최초로 그것을 배에 실어 해전에 도입했다. 세계 최초의 함포였다. 함포의 등장은 해상 전술의 일대 혁명을 불러왔다.
그 이전에 화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육전에서 쓰는 것이죠. 육지에서만 사용하던 것이 화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장착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그 경험도 없고 그렇게 그 전에 해본 적도 없고 따라서 그런 그 개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배에 이제 화포를 장착을 해서 이제 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통 해전사에 보면 굉장히 큰 의의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함포의 활약으로 고려 수군은 왜구를 상대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500척의 대규모 선단을 침몰시킨 고려의 신무기 함포. 진포대첩은 세계 최초의 함포 해전이었다. 왜구들에게 함포는 대단히 충격적인 무기였을 겁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포는 육지에서만 사용하는 무기로 인식돼 있었습니다. 고려 수군은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 포를 군함에 싣고 나가 바다에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500척이나 되는 왜구의 배를 초토화시킨 승리의 비결은 바로 화포였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무선은 대장군, 이장군, 삼장군, 육화석포, 화포, 신포 등 다양한 화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려시대의 화포는 기록으로만 전할 뿐 유물이 없어 그동안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려시대의 것임이 추정되는 화포가 발견됐습니다. 2004년 한 골동품 수집가가 최무선 당대 것으로 추정되는 총통을 입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총통을 제작진에게 공개했다. 제작진은 전문화재 전문위원과 함께 이 총통을 확인했다. 청동으로 된 총통의 표면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명문엔 홍무 18년이라는 연호가 있다. 홍무 18년은 고려 우왕 11년으로 진포대첩 5년 후인 1385년을 의미한다. 우왕 11년에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겠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총포 중에 소형으로서 적은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명문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문이 사실이라면 이 총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포로 최무선이 만든 진포 대첩 당시 화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과연 이 포는 진포 대첩 당시의 화포일까?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포는 경희대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경희 고소 총통이다. 경희 고소 총통은 청동 합금으로 만들어진 길이 24cm의 소형 총통이다. 예,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총이 재질과 내부 구조로 판단했을 때 고려 말에서 조선 세종 이전 사이에 만들어진 총통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조 그 병기 개혁 이후에는 이 총구로부터 약통에 이르는 내부가 평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총통은 총구에서 약통에 갈수록 더 총구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 소총통은 고려 말부터 세종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자랑스러운 유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총을 고정하는 모병, 화약을 담은 약통, 탄환이 발사되는 부리가 그것이다. 경희 고소총통은 부리에서 약통으로 갈수록 총구가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총통은 모병, 약통, 부리의 기본 구조에 경목이 추가된다. 조선 세종 때 고려 말에 무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병기 계획이 실시되는데 이때 총통은 굵기가 일정해지는 대신 약통과 모병 사이에 경목이 추가됐다. 조선시대 총통에서 경목은 코르크마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걸 설명 좀 해주시고 하면 되겠다. 한보가 얼마고. 경목은 총열에 꼭 맞는 크기로 제작돼 약실 입구를 밀봉한다. 화약이 연소할 때 생기는 가스의 유출을 막아 화약의 폭발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목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 총통은 총열의 굵기가 일정하다. 경희 고소 총통은 약통으로 갈수록 부리가 좁아지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총통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홍무 18년 총통의 내부 구조는 어떨까? 제작진은 총통을 실측해 내부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홍무 18년 총통 역시 경희 고소 총통과 마찬가지로 부리에서 약실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부리와 약실 사이에 경목 또한 없었다. 두 총통이 모두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다. 고려시대 총통은 왜 총열이 약통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하고 있을까? 항공우주연구원의 최연석 박사는 이런 구조가 14세기 세계 모든 총통의 구조와 일치하며 이는 발사물이 화살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총에 이 화살이 얼마나 꼭 맞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꼭 맞게 하기 위해서는 총구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막대를 이렇게 끼게, 화살 나무로 만드는 화살을 끼게 되면은 화살 끝 부분이 총구에 이렇게 꽉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총통의 발사물은 탄환이 아니라 화살이었다. 고려 총통에서 화살은 발사물이면서 동시에 약통을 막는 경목 구실을 했다. 총통의 구조는 크기가 다른 화살이라도 총열에 꼭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홍무 18년 총통은 최무선이 제작해 진포대첩에 이용했던 고려 당대 총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작진은 홍무 18년 총통이 무기로서 어느 정도 위력을 갖는지 최연석 박사의 도움을 받아 복원해 발사해 보기로 했다. 먼저 설계도에 근거해 나무를 깎아 목형을 만들었다. 홍무 18년 총통과 구조와 크기가 똑같은 나무 모형이다. 목형은 모래에 찍어 흑본을 만든다. 흑본의 빈 공간에 청동 합금을 부어 주형을 떠내기 위한 것이다. 총의 재질은 청동과 주석, 아연을 합금해서 만들었다. 합금 비율은 청동 화포의 일반적인 배합 비율을 따랐다. 이렇게 최무선 당시의 함포가 복원됐다. 이 화약 넣는 부분이 튼튼하냐, 그리고 화살을 박는 부분이 정확하게 화살이랑 어떤 기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총구가 동그랗게 되지 않으면은 화살을 박아도 폭발했을 때 가스가 옆으로 새기 때문에 화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정확하게 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600년 만에 부활한 고려시대의 화포. 화포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복원팀은 총의 부리를 기준으로 세종시대의 비율에 맞춰 화살을 제작했다. 도화선은 안전과 편의상 전기 뇌관으로 대체했다. 화약은 최무선 당시의 흑색 화약을 그대로 사용했다. 고려시대 총통은 약실 입구가 완전히 밀봉되도록 화살을 단단히 박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 최초로 복원된 14세기 고려 화포는 과연 발사될 것인가? 이야, 정말 멀리 날아왔습니다. 화살의 속도는 초속 30m에 이르렀다. 200 보면은 화살은 예리하게 날아가 45도 각도로 꽂혔다. 45도로 발사를 했는데 거의 45도로 꽂힌 거 보니까 아주 예리하게 날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 맞으면은 죽기 아니면 중상인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아이고, 성능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유, 이게 정말 옛날 선박에 꽂혔으면 어떻겠어요? 사거리가 어른 발자국으로 한 200보 되니까 15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깊이가 이 정도 한 뼘 이상 깊이로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로는 대단한 위력을 지닌 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길이 30cm에 불과한 총통이 어떻게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약이 연소하자 약실에 가스가 가득 찼다. 그리고 강한 압력이 부리 쪽으로 몰리면서 화살을 밀어냈다. 활을 쏘면서 달려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베든 이런 작전을 주로 구사하던 왜구들은 혼비백산에서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접근하기가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화약 무기인 신무기를 사용하는 고려군은 사기가 아마 충천했을 것이고 왜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진포대첩 당시 고려 수군의 함포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다. 바로 이것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초로 복원한 고려의 화포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 근거해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만들었는데요. 요즘의 포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하지만 칼이나 화살이 무기의 대부분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굉음을 내며 먼 거리를 날아가는 포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적인 무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진포대첩에서 사용된 화약 무기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화, 즉 달리는 불이란 뜻을 가진 무기입니다.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약통 안에 화약이 연소하면서 가스를 분출해 그 압력으로 날아가는 일종의 로켓 무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정거리가 1000m 이상이었다고 하니 당시로선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였을 텐데요. 주화는 조선시대의 신기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차에 실려 동시에 100발까지 쏠 수 있도록 개량됐습니다. 조선시대 외적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신기전은 이미 고려시대의 주화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들의 원천 기술은 바로 화약입니다. 당시 화약은 지금의 핵무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화약 제조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제조법을 철저히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최무선은 혼자 연구를 거듭하며 화약 제조의 원천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합니다. 최무선이 어떻게 화약 제조법을 알아냈는지 보겠습니다. 고려는 화약 무기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일본 구마모토 현에 있는 한 사찰에 단서가 있다. 이 절에는 720년 전 일어난 한 전쟁의 광경을 담은 그림이 전해지고 있다. 몽고 습내 회사. 1681년 일어난 고려와 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림은 당시 전쟁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에 화약 무기가 등장한다. お椀型の2つの鉄の殻をですね、火薬を入れて合わせ、そして穴を開けて導火線をつけたもの、これが我々が知る鉄砲というものの絵図から見る復元です。で実際にこれを二点化しますと、やはり現在の手榴弾のように激しい炸裂を起こすと思います。 원나라군의 화약 무기는 일본군에게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주었다. 원나라군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화약의 위력을 접한 고려군은 화약 무기의 위력에 눈을 뜨게 된다. 일본 원정 이후 고려는 화약 무기를 수입해 실전에 활용할 방책을 모색한다. 특히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공민왕 때에는 화약 무기를 이용해 국방력을 강화하려 했다. 중국에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 이 화약과 그 화약 무기들은 고려에서도 이제 수입을 해다가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 전투나 이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한 적은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당시 고려에는 화약 제조 기술이 없었다. 고려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왜구와 싸우기 위해 화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약과 염초와 유황은 비록 생산량이 많지만 그 수요 또한 많다. 그러니 어찌 중국에 있다 하여 다른 나라에 줄 수 있겠는가? 명황제는 사실상 고려의 화약 지원 요청을 거절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약병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 기술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그런 기술이 인접 국가라든가 적에게 노출됐을 때는 그게 결국 이제 반대급부로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약병기는 상당히 극비 기밀에 속하는 이제 그런 기술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당시 고려에게 왜구는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것이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략해오던 왜구는 점차 내륙까지 침투해 한 해 수백 차례씩 피해를 입혔다. 고려는 화약이 절실히 필요했다. 최무선은 일찍이 왜구를 제압하는데 화약이 대안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독자적으로 화약 제조법을 연구하던 그는 한편으론 중국과 병난도를 오가며 화약 기술자를 포섭해 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특히 주력한 것은 황, 숯과 함께 화약의 세 가지 재료 중 하나였던 염초의 제조법이었다. 염초는 질산 칼륨으로 당시 초석이라 불리우기도 했다. 황과 숯은 자연 상태에서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지만 초석은 용이하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초석을 만드는 방법이
최초의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국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 비법을 최무선이가 노력을 했는데 최무선은 염초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제작진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최무선 당대의 화약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최무선 당시의 염초 제조법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200년 후인 1635년에 편찬된 신전 자취 염초방을 참고하기로 했다. 염초의 기본 재료는 흙이다. 아궁이에서 이 불을 떼므로써 이 연기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하고 자연에서 오는 칼륨하고 합쳐져서 탄산염이 자연적으로 이 민가 주위에 이 온돌이나 아궁이 속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조선 인조 때 편찬된 신전 자취 염초방에는 염초의 재료로 마루밑이나 담장 밑, 온돌 밑에 있는 흙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시거나 이제 단흙이 좋다고 하는데 이 시거나 단흙 속에는 탄산염이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이 다량 존재하는 탄산염이 효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탄소원으로 작용하고 탄소를 쓰고 나면은 이 탄산염 속에 산소만 남는데 이 산소는 질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집된 흙은 재와 1대1로 배합한 후 오줌을 넣어 다시 섞는다. 섞은 재료 위에 말똥을 덮고 말똥이 마르면 태운다. 이렇게 하면 말똥이 서서히 타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화학적 반응을 최적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태운 가루는 물에 타서 거른 후 3번 끓여 식힌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용액의 결정체인 염초, 질산칼륨이 추출된다. 지금 그 기술이 발달된 시기에서는 모든 공정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그 증명이 된 공정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그 기술적인 그런 기반이랄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착오법을 거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겠죠. 추출된 염초와 숯, 황을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흑색 화약이 만들어진다. 재료의 추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혼합 비율이다. 혼합 비율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력이 상당히 감쇄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약을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3가지 성분의 혼합 비율이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무선 당대의 화약 혼합 비율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화약의 혼합 비율을 밝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숙종 때 발간된 신전자 초방이 유일하다. 이 책에서는 초석과 숯, 유황의 비율을 70대 20대 10으로 적고 있다. 이 비율은 현대 화약의 제조 비율과도 흡사하다. 학자들은 신전자 초방의 기록이 최무선 당대로부터 내려온 비법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최무선은 무수한 실험과 실패 끝에 염초의 제조법과 재료의 배합 비율을 알아내 화약 국산화에 성공한다. 그의 땀과 열정으로 600년 전 우리 역사를 바꿔놓았던 불꽃이 탄생했다.
이것이 바로 최무선이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화약입니다. 화약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흑색 화약인데요. 최무선에게 이 화약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화약 국산화에 성공하자 최무선은 1377년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화약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약 개발은 국방과학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몇 년 후 일어난 진포대첩의 승리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와도 같은 위력으로 왜구를 제압했던 고려의 화약무기, 그 기술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국제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HD 역사 스페셜 국제관입니다. 화약은 중국에서 처음 발명돼 이슬람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화약과 화포의 등장은 세계 역사를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왕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점령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 전쟁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포가 등장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무게가 600kg이 넘는 초대형 대포를 동원해서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콘스탄티노플의 이중 성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대포는 이슬람 세계가 기독교 세계를 점령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화포가 중세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봉건 제도는 영주가 높은 성곽 안에 커다란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은 생산을, 또 기사들은 방어를 담당하는 체제인데요. 대포가 등장해서 쉽게 성곽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봉건 체제 또한 무너진 것입니다. 화약의 종주국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7세기 당나라 때 화약을 처음 발명해서 9세기 무렵부터 무기에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의 화약 무기 기술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봤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화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중국은 송나라에 이르러 화약 무기를 본격적으로 실용화하기 시작합니다.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시. 개봉에는 송나라 당시 국가에서 운영하던 화약 공장인 화약작이 있었습니다. 화약작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화약과 화약 무기의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这个火药作坊呢，在北宋的时候，隶属于军器监下属的广备指挥。在宋初的时候，这里工匠有100多人，到了北宋中期宋仁宗的时候就达到了1000多人，规模是相当庞大。这说明在宋代的时候这个火药生产呢是十分发达的。 중국에서 화약은 도교의 연단술에서 시작됐습니다. 도교에선 귀금속을 불로장생 약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활발히 했는데요. 그 과정 중 우연히 유황과 숯, 염초를 일정 비율로 섞으면 폭발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생에 대한 꿈으로 만들어졌던 화약은 그러나 송나라에 이르러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본격 개발됩니다. 1045년에 쓰여진 무경총요는 무기로서 화약의 제조법을 담은 중국 최초의 기록인데요. 책에는 3가지의 화약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当时，这个在火器作坊里边呢，一般这个工匠都是在心里边默记的，都是默默的把这个流程还有制作的秘方都在内心里边，在心里边记起来的，一般就是不外传的保密的。但是这后来呢，这个为了有书面的记载吧，就是宋朝要求这个曾巩亮去把这个东西记载起来了。 화약 제조 기술은 다양한 화약 무기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화살촉에 화약을 매달아 터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화약 무기 화전. 일종의 폭탄으로 성을 지키는 데 사용됐던 진철뢰. 우리나라의 주화나 신기전과 비슷한 로켓 무기까지 다양한 화약 무기들이 개발됐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요나라와 금, 몽고 등 북방 기마 민족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약 무기는 보병 위주의 전술을 폈던 송나라가 북방 민족의 강력한 기마 전술에 대항하기 위해 채택한 신무기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거듭되면서 무기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휘성 수연에서는 획기적인 화약 무기가 개발됩니다. 화약을 넣은 원통형 발사관에서 탄환을 발사하는 초강력 무기 총포가 등장한 것입니다. 송나라의 역사서인 송사에 따르면 남송은 안휘성 수춘부라는 관청에서 최초의 화포였던 도라창을 만들었습니다. 도라창은 대나무와 화약으로 만든 초기 형태의 총포로 대나무 안에 탄환과 화약을 넣고 그 끝에 도화선을 달아 불을 붙여 발사했는데요. 이 대나무 통이 후대의 금속으로 바뀌면서 근대의 총포가 됐습니다. 총포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원나라 시대였습니다. 원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에는 송나라와 금나라의 기술을 흡수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던 원나라의 총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순 3년, 즉 1332년에 만든 이 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총통입니다. 총통의 표면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 따르면 당시 원나라의 국경 수비대는 300문 이상의 총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총통이 실전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金人和汉人懂得火器的人，都被这个蒙古最高当局、最高领导人视为瑰宝，把他们召集起来研究新的兵器。那么这个火铳呢，也是他们在研究中间的一个成品。 원나라는 총통을 세계 정복 전쟁에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총통은 유럽과 이슬람에 전해져 이후 전쟁의 양상을 급속도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원이 개발한 총통 제조 기술은 널리 퍼져 14세기 말 이미 원나라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368년 원나라는 막강한 포로 무장한 명나라 주원장의 공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가장 뛰어난 화약 무기 포를 개발하며 세계 정복의 꿈을 누리던 원나라는 결국 자신들이 개발한 총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포는 원나라의 지순 3년, 그러니까 133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최무선이 처음 화포를 만든 게 1377년이니까 약 40여 년 차이가 납니다. 고려는 비록 화약 개발에는 600년 이상 뒤졌지만 그것을 실전에 활용하는 화약 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중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화포 사용이 본격화되는 14세기에 이르렀을 때 중국과 고려의 화약 무기는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관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고려의 화약 무기는 종주국인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무선이 개발한 고려 화포는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보시죠. 최무선의 화약 개발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전 화공지책, 수전에서 화공을 쓸 방책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최무선이 바다 위에서 적을 불로 공격하기 위해 화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최무선은 화약을 만들 때 이미 해상 공격을 노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무선은 왜 해전을 염두에 두고 화약을 만들었을까요? 최무선은 경북 영천시에서 태어났다. 왜군은 깊숙한 내륙 지역인 이곳 영천까지 수시로 침입해왔다.
영천 시내엔 왜구를 막기 위해 쌓은 고읍성의 터가 남아있다. 성은 왜구들이 침입해 올 때마다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 마을이 텅 비게 되자 마을을 지키기 위해 쌓았다고 알려져 있다. 1년 사이에 36차례나 왜구가 침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쪽 건너와서 저쪽으로 건너올 생각을 안 하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는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 성을 쌓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 물밀듯이 가서 수개월 만에 저기 이제 성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어린 최무선은 왜구에게 무참하게 당하는 고려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자랐다. 왜구들은 간헐적으로 배를 타고 몰려와 노략질을 하고 사라졌지만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배를 이용해서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게릴라 전법을 사용해서 히트앤런을 하는 이러한 작전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는 그들을 육지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복 작전을 해서 전통적인 궁시로 그들을 제압하는 방법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유효적절하게 제압을 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뒷북을 치는 고려는 바다를 통해 침투해오는 왜구들을 제압하기 위해 수군을 창설했다. 또한 군함을 보강해 바다에서 왜구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나갔다. 초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초전 박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의 전략으로 이제 바꿔 나간다는 거죠. 거기 육전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육지에서의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그런 이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육지로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서 공격적인 거죠. 적극적인 어떤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 그러나 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당시 왜구는 배를 붙이고 적선에 올라타 싸우는 이른바 보딩 전술에 능했다. 그러나 왜구에 비해 기동력과 검술이 떨어지는 고려 수군은 왜구의 게릴라식 전법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해전에서 왜구의 전술은 바로 이러한 보딩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사용하는 단병 접전에 특히 강했습니다. 반면에 고려는 활은 잘 쏘았지만 검술에서는 왜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딩 전술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왜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려가 해상에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 함선에 올라타기 전에 먼 거리에서 이들을 공격해서 격파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무선은 고려 수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적선에 접근하지 않고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유일한 방법은 군함에 화포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 위에서 포를 쏘는 일은 현대 해전에서도 고도의 전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포 사격은 파도에 의해 항상 전후 좌우 흔들리는 가운데 움직이는 표적을 기동하면서 사격해야 하는 3차원적 사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의 흔들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선 배의 구조가 중요하다. 함선의 안정성과 함포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선공학은 국가적인 보안 사항으로 취급될 만큼 현대 해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배는 그 무거운 함포를 가능한 멀리 쏘고 정확히 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높은 곳에 있더라도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또 파도에서 배가 흔들릴 때 포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도록 선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 함포 자체가 쏠 때의 반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 배 자체의 구조가 튼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의 함포도 발사 시 엄청난 반동이 있었을 것이다. 14세기 고려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작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돼 복구 중인 안좌도선. 진포대첩 당시인 14세기 고려배로 추정되고 있다. 안좌도선은 건조된 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썩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건조돼 있다. 우리나라 전통 한선은 그 선제 배를 만듦에 있어서 그 구성하는 이 선제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또 그것을 고착하는, 연결하는 이런 방식들은 쇠못을 쓰지 않고 모두 나무못만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그 나무못은 이제 그 단단한 참나무 못이라든지 참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단단합니다. 또한 내부를 구성하는 이런 그 요소들은 가령과 또 두툼한 이 멍에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 배는 완전한 일체형 구조로서 굉장히 튼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좌도선은 바닥이 평평한 평저형의 구조로 되어 있다. 평저형은 우리나라 배의 일반적인 형태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깊지 않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적합한 구조다. 평저형은 기동력이 떨어지는 대신 안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려의 전통 선박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식 박사는 이런 평저형의 고려배가 함포 사격에 적합한 구조라고 이야기한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연안의 선박들은 대개 다 이제 평저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함의 경우는 헐수, 배가 이제 물 밑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배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좀 넓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포를 사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동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배의 그 충격을 받아서 배가 이렇게 좌우로 흘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죠. 안정성이 있으니까. 또한 고려배는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돌을 깔아 무게중심을 낮췄다. 이런 구조는 배 상단에 무거운 포를 장착하더라도 배 전체의 균형을 잡아 안정적으로 배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롤을 하나 설치하고 최무선은 일찍이 고려선의 구조가 함포를 싣기에 적합한 구조임을 파악하고 함선에 포를 싣기 위해 화포를 개발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배는 좀 둔하고 무겁고 일본 배는 가벼우면서도 빠르고, 이제 이러한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동성은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적선을 제압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화포는 보통 활이나 이러한 그 무기의 사거리보다도 사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격할 때도 그렇거니와 공격할 때도 적선이 이제 많은 적선이 왔을 적에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전설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려의 배에 탑재한 함포는 왜구를 퇴치하기 위한 최무선의 오랜 프로젝트의 결실이었다. 세계 해전사의 판도를 바꾼 함포의 등장. 최무선의 함포는 바다에서 왜구를 제압하며 왜구와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켰다. 그리고 고려 수군의 함포는 후대로 이어져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됐다.
세계 최초의 한포 해전이었던 진포대첩으로 고려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왜구 문제를 일시에 해결했습니다. 한포를 가진 고려는 그동안 방어 위주로 일관했던 왜구와의 대응 전략에 일대 변혁을 이뤄 공격 위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1388년 막강한 화력을 내세워 마침내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수십 년간 왜구의 침탈에 무력하게 당해온 고려를 구하기 위한 국방과학 프로젝트 한포. 한포 개발은 고려의 과학자이자 전략가였던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무선의 한포는 임진왜란 전까지 200년간 평화를 지켰고 한포 기술은 조선으로 이어져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